자, 우리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스파르타까지 했었고요. 이제 이번에는 아테네에 대해서 볼게요. 자, 우리 지난번에 폴리스 배웠었어. 자, 어떤 폴리스는 어떤 걸 폴리스라고 했었니? 마을 단위의 그치? 국가요. 도시, 국가. 하나의 도시가 하나의 국가가 되어 있는 형태를 폴리스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폴리스는 일반적으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안에서 귀족들이 지배하는 체제였었어. 그런데 그러한 폴리스 중에서 아테네는 좀 다른 폴리스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됐대. 자, 아테네는 다른 폴리스들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여전히 다른 거랑 마찬가지로 귀족들이 다스리는 형태였어요. 초기에는 귀족정. 자, 그러다가 아테네는 우리가 지형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산이라고 불렀어요. 아테네는요 지형적으로 여기 바닷가에 있죠. 바닷가. 어디가 들렸어? 역설. 자, 아테네는 바닷가에 있죠.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뭐 하기에 유리하다고? 낚시 말고 무역에 유리하다고. 자, 무역과 상업을 많이 하던 폴리스였어. 그러면은 자, 이 무역과 상업은 어떤 사람들이 해? 상인이요. 귀족이 하니 평민이 하니? 평민이요. 평민들이 하지. 귀족들은 다른 자기 거를 가지고 있지 다른 데로 나가지 않거든. 그러니까 자, 무역과 상업이 발전하면서 그래서 평민 계층이 성장. 너희들의 잡담이 영상에 들어갈 수가 있어. 조용히 좀 해줘. 알았지? 씹어요. 평민 계층이 성장을 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귀족들은 원래 귀족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아테네를 지키는 게 이 귀족들이었거든. 예전에만 해도 주로 이 군대의 중심이었던 거는 기마병이었어. 근데 너희들 혹시 말 타본 사람 있어? 말 아마 뭐 제주도나 이런 데서 타본 사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 타는 게 쉽니 어렵니? 어려워. 특히 말 타면서 막 무기 들고 싸우고 이건 더 어렵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타는 거는 어릴 때부터 말을 타봤던 귀족들이나 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이 기마병이 중심일 때는 당연히 귀족이 중심일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당시 그리스 군대의 중심이 보병으로 바뀐 거야. 보병들이 창 들고 방패 들고 있는 보병으로 바뀌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창 들고 방패만 들 수 있으면 누구나 이 아테네를 지킬 수가 있네. 그러다 보니까 이 평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귀족하고 다른 게 없는 거야. 귀족처럼 돈도 많아. 그리고 귀족처럼 나 자신을 무장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야, 우리가 너희랑 다른 게 뭐가 있냐? 우리에게도 권리를 달라. 라고 권리를 요구한 거죠. 이렇게 귀족들과 평민들 사이에 대립이 발생을 했었고요. 이러한 대립을 조정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조정한 사람이 솔론이라는 사람이에요. 솔론. 자, 이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정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평민들 중에서도 돈이 많은 평민들은 정치에 참여를 시켰어. 재산에 따라 평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해요. 그래서 이러한 정치를 근본정이라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평민들은 이제 귀족하고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됐어. 하지만 이 귀족과 평민이 진짜 큰 차이점은 뭘까?
귀족하고 평민은 어떤 거에 차이점이 있을까? 정치 상황. 그러니까 그 귀족과 평민의 신분을 나누는 가장 큰 게 뭘까? 정치. 아니, 오. 바로 그 본인의 성장 과정이지. 귀족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잘났으니까 이게 뭐 좋은 교육 받으면서 잘 교양 있게 자라왔고,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과정이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뭔가 배우거나 이런 거에 대해 조금씩 비는 부분이 있었어. 보면은 이제 평민과 귀족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런 교육 받는 거,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한 인식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어. 예를 들어서 약간 편견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귀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 사는 거에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잘 살았으니까 본인이 잘 사는 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평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못 살았던 적 혹은 뭐 부모님이 못 살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평민들은 본인이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귀족이 다스리는 정치일 때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위한 정치가 되는 경우가 많고, 평민이 많을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정치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어쨌든 평민들이 참정권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았냐면은 말 그대로 평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을 내세운 사람이 당선이 됐어. 이 사람이 페이시스트라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귀족들의 토지를 몰수한 다음에 그것들 그 토지를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누어 줬어. 자, 이러면은 귀족들은 이 사람을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지. 내 땅 뺏어갔으니까. 근데 농민들은 좋아하겠지. 자, 그러면은 땅을 뺏긴 귀족이 많을까? 땅을 받은 농민이 많을까? 받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정책은 오히려 이 사람한테 더 많은 표를 주는 거야. 아무튼 이런 정치가 되었어. 이렇게 그러면서 또 농민들에게 세금을 줄여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평민들의 많은 지지를 통해서 오랫동안 권력을 잡은 이른바 참주라고 하는 독재자가 등장을 했어요. 이 정치를 참주정이라고 해. 이 참주는 영어로는 티라노스라고 해. 티라노스.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여기서 따온 말인데, 티라노사우루스는 폭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독재자를 의미하는 거야. 자, 근데 좋은 정치를 하는 독재자는 괜찮아. 근데 이 독재자는 일반적인 특징이 있어. 자기의 권력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할까? 내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어. 그래서 이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죽을 때까지 권력을 잡고 자기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주려고 했어. 아테네 시민들은 이 정치를 잘했던 이 참주는 뭐 그럭저럭 봐줄만 하겠지만, 이 아들이 또 그대로 이어가는 거는 이제는 아테네가 그러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어요.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투표를 통해서 아테네에서 추방시키는 제도. 작년에 배웠지, 얘들아? 네. 보편 추방제가 만들어져. 그래서 이 보편 추방제에서 올라가서요. 보편 추방제 통해서 그 추방이 확정된 사람은 아테네에서 10년 동안 추방을 당해. 근데 추방당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추방당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다른 나라로 가. 자, 당시 이 참주였던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아들, 이 사람이 히피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테네에서 추방당한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 바로 그리스의 적대 국가 페르시아로 간 거야.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아테네 독재자였던 사람의 아들이 왔으니까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 다리우스 1세였는데 이 기회에 그리스를 공격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이 이후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발생을 해요. 페르시아는 총 3차례 쳐들어왔어. 페르시아가 3차례 침입.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 그리스가 네, 이겼어요. 결과적으로 그리스가 승리했죠. 자, 그러면은 그리스가 어떻게 승리를 했나 우리 지도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영상은 여기서 끊을게요. 자,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얘기까지 했었고요. 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승리했었어? 그리스가 승리했었죠. 최종적으로 그리스가 승리를 했는데 이 그리스가 승리를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폴리스가 어디였었니? 아테네였어요. 아테네. 자, 그래서 아테네는 여기서 아테네가 중심이 돼서 뭐를 하려고 했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다음에 또 이렇게 강한 나라가 우리 그리스를 쳐들어왔을 때 맞서 싸울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은 뭐였어? 일단 돈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우리 미리미리 좀 돈을 좀 모아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돈을 꺼내서 씁시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적금 좀 들어놓읍시다. 이런 의미였던 거야. 자, 그래서 델로스라고 하는 섬에다가 금고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아테네가 관리를 했는데 이것을 델로스 동맹이라고 해요. 아테네 중심 델로스 동맹이 결성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 아테네는 우리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서 아테네는 굉장히 많은 곳이 파괴되고 불에 타고 도시가 많이 좀 안 좋아졌거든. 그래서 이 도시를 다시 짓는 비용,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뭐 파르테논 신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짓는 비용을 아테네가 여기에서 빼서 쓴 거야. 그러면 당연히 다른 나라들이 뭐라고 할까? 야, 그거를 왜 네가 네 맘대로 니네 도시 만드는데 써? 라고서 아테네한테 뭐라고 했지? 하지만 여기에서는 아테네는 이제 갑질을 하기 시작해. 야, 만약에 우리가 없었으면 너희는 이미 페르시아한테 식민지야. 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전쟁하면서 돈도 많이 쓰고 이 페어도 내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너희를 지켜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써도 돼. 아, 싫어? 내가 이거 쓰는 게 싫어? 그럼 나가시든가. 이런 완전 그냥 갑질을 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럼 다른 나라들도 사실 이 아테네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은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배했었던 것도 맞고, 그리고 이게 혹시나 아테네한테 밑보이면 오히려 이 당시 아테네는 이미 강했기 때문에 아테네한테 공격당하면 우리는 그냥 깨갱이거든 완전.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지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물론 그것도 아테네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갑질을 했던 거고. 자, 이때 아테네의 최고 통치자였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테네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였던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에요. 페리클레스는 거의 별명이 민주주의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를 거의 완성시킨 사람이야. 자, 아테네 민주정치의 황금기. 그러니까 원래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전까지는 아테네에서는 어떤 사람들만 참정권을 갖고 있었니? 남자 중에서도 돈 많은 남자만 가지고 있었어. 솔론의 그 금권전 있었잖아. 재산에 따라 참정권 부여한 거. 그래서 돈 많은 사람만, 정확히 말하면은 투구와 방패와 창을 살 수 있을 만한 돈이 있는 사람만 시민이었어. 근데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거치면서 투구와 방패와 갑옷과 창을 살 수 없어도 전쟁에 참여한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전쟁에 참여했을까? 남대로 싸우고.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 전까지는 별거 없었지만 이 전쟁에서 갑자기 중요해진 군대가 있어. 바로 배 타고 다니는 해군이야, 해군. 자, 근데 이 배를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니? 노를 젓는 사람이 필요해. 노잡이가 필요해. 근데 이 노잡이는 그냥 말 그대로 뭔가 자기 돈 필요 없이 몸뚱아리만 있으면 돼. 몸뚱아리를 넣고 이렇게 노만 적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도 아테네를 위해 싸웠다라고 주장을 한 거지. 우리 돈은 없어. 평민이야. 하지만 우리도 아테네를 위해 싸웠어. 우리한테도 뭔가 해주시죠. 그래서 페리클레스는 이 참정권에 대한 기준을 바꿨어. 그래서 모든 시민에게 참정권을 부여. 모든 시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모든 시민, 이 시민은 누구는 시민이 아니었을까? 우리 작년에 사회 시간에 배웠죠? 네, 여자, 노예, 외국인은 시민이 아니었지. 왜 이들은 시민이 아니었을까요? 자, 이 당시에 요 시민이라고 하는 계급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본인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했어. 그게 기준이야. 근데 이 당시에 여자들은 대부분 무슨 활동을 많이 했을까? 집안일 했지, 집안일. 집안일은 내가 경제 활동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여자들에게 심권을 주지 않았던 거고, 노예는 왜 그랬을까? 네, 노예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죠? 노예는 그냥 물건이죠, 물건. 이 당시에 부른 표현은 아니었겠지만 옛날 사람들이 노예를 부르는 표현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말하는 소였어. 소주제에 말을 하네? 이게 노예야. 그러니까 노예는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안 했어. 외국인은 당연하죠. 우린 지금도 우리 외국인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외한 성인 남자. 그래도 당연히 이걸 하면서 이전에 비교해서는 시민의 숫자가 확 늘어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원래 아테네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공직이라고 하지. 공직에 대한 대가로는 돈을 주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1년 동안 일을 안 하고 나라를 위해 해야 되는데 이러면 힘들지. 그러니까 사실상 가난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야. 그래서 페리클레스는 이 사람들도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관직에 대해서, 공직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요. 공직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누구나 평생에 한 번쯤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낮은 관직의 경우에는 추첨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관직에 임명을 했어. 작년에 배웠지? 관직 추첨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여기 서울역에서 노숙하시는 그런 분들도 평생에 한 번 1년 정도는 그냥 주민센터에서 민원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분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는 거지.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결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테네 직접 민주정치가 직접 민주정치가 완성이 됐어요. 직접 민주정치가. 자, 그래서 이러한 직접 민주정치가 완성이 됐어. 주변 나라들이 볼 때 이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네는 이 정치적으로도 완성돼 있고, 그리고 또 이 델루스 동맹에 돈 좀 많이 써가지고 막 신전도 짓고 동상도 짓고, 정말 멋있어 보이는 나라, 누구나 선망하는 나라. 근데 그 배경에는
델로스 동맹에 갑질이 있었지. 점점 심해지는 아테네의 갑질을 싫어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겼어. 그래서 이들은 아테네의 라이벌 격이었던 어떤 폴리스 근처로 집결을 했어. 누구한테 집결을 했을까? 스파르타. 스파르타는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때 300명의 정예 군대가 전멸을 당했었기 때문에 약간 힘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점점 이렇게 힘을 다시 되찾기 시작을 했고, 이때쯤 되니까 다른 나라들이 스파르타 형님 아테네 좀 재수없지 않습니까? 우리 형님한테 우리가 좀 힘을 좀 실어줄 테니까 우리 아테네의 저 갑질을 몰아냅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스파르타는 이렇게 아테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동맹을 만들었어. 이것을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있었던 이 전쟁을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해요. 네, 스파르타 중심으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결성이 됐고, 그 결과 스파르타와 아테네 사이에 전쟁이 발생을 했어. 자, 이 전쟁에서는 누가 유리했을까? 사실 이 두 개의 나라 둘 다 전문 분야가 달라. 아테네는 아까 뭐가 세다고 했니? 해군이 세다고 했지, 해군. 스파르타는 뭐가 셀까? 육군이 세. 그러니까 서로 그냥 자기 전문 분야랑 안 싸우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쟁이 오래 갈 수밖에 없겠지. 특히 당시 아테네의 지배자인 페리클레스는 어떻게 했냐면은 스파르타의 육군과 왜 싸워? 야, 너희들도 막 이 근육 깜빡한 헬창 아저씨들이랑 싸울래? 우와. 왜 싸워? 굳이 어차피 싸우면 질 건데 왜 싸워? 그래가지고 그냥 저분들이래. 쟤네들이랑 싸우더니 그냥 우리 방어만 하고 있자. 그리고 우리 전문 분야로 싸우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당시 아테네에는 또 이 델로스 동맹의 돈을 사용해가지고 엄청나게 튼튼한 성벽을 지었어. 그래서 이렇게 아테네 성이 있으면은 요 아테네 성에다가 모든 시민들을 이 성으로 들어오라고 한 거야. 그러면서 어차피 스파르타 쟤네들이 아무리 이렇게 근육이 빵빵한 헬창이라고 해도 요 아테네 성벽은 못 뚫어. 우리는 방어만 하고 대신 우리가 자신 있는 해군 가지고 배 타고 나가가지고 스파르타 보급선 좀 끊어주고 스파르타 부하들 몇 개 좀 잡아주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보급 못 받은 저 스파르타 사람들은 알아서 후퇴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장기전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 전쟁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가네. 오랫동안, 원래는 페리클레스 생각은 한 1년이면 안 된다는 거 알고 물러나겠지 했는데 스파르타가 1년이 아니라 몇 년씩 여기서 버팅기고 있는 거야. 자, 이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기 들어와 있는 시민들은 당연히 집 밖에 밭도 있고 자기 집도 있어. 근데 이런 거를 스파르타가 와가지고 막 불태우고 있고 막 자기 집 막 때려 부수고 있고 이거를 구경만 하고 있어야 돼. 무슨 생각일까? 내 집 이거잖아. 근데 거기에서 페리클레스는 참으십시오. 조금만 참으면 물러갈 겁니다. 조금만 참아요. 근데 이 조금만이 몇 달, 며칠, 1년, 2년 넘어가는 거야. 이래서 아테네에서 이때 페리클레스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딱 등장을 해서 당연히 얘가 30년 넘게 정권을 잡고 있으면 당연히 반대파가 생기겠죠. 반대파들이 이렇게 얘기해. 페리클레스는 겁쟁입니다. 스파르타는 페리클레스가 말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는데 우리 아테네가 훨씬 강해요. 우리가 나가가지고 하면은 싸울 수 있는데 이 겁쟁이가 미리 먼저 쫄아가지고 안 싸우는 거라고. 보십시오. 당신들의 집과 같이 불타고 있는데 페리클레스가 저거 지켜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싸우는 딱 했어.
그래가지고 이 아테네 내에서는 이 페리클레스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페리클레스에 반대하면서 이 스파르타 안 세다, 나와서 싸우자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갈라서 싸우고 있었어. 바로 이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는데, 자, 이렇게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바로 전염병이 돌아요. 전염병이 생긴 거야. 이 당시 아테네에 있었던 전염병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마 장티푸스가 아니었을까 싶어. 장티푸스 약간 그 식중독 같은 거, 좀 되게 심한 거. 그래가지고 이 장티푸스가 이 널리 퍼져가지고 원래 페리클레스가 죽어버렸네. 아테네 지도자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당연히 얘 반대하는, 나가서 싸우자 이런 사람들 권력을 잡겠지. 야, 겁쟁이는 죽었다, 우리는 이제 나가서 싸우자. 근데 사실 아마 멀쩡한 상태로 싸웠어도 스파르타가 이겼을 거야. 근데 장티푸스 놀았다고 했잖아. 너희들 장염 걸려봤니 얘들아? 네. 장염 걸린 애들이 나가서 싸우자 생각을 해봐. 이 스파르타 해창들이랑. 당연히 이 나가서 싸운 아테네는 그냥 스파르타한테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을 당해. 결국 스파르타가 승리. 자, 이렇게 승리한 스파르타는 아테네를 정말 가혹하게 탄압을 해요. 아테네의 자랑스러운 성벽 다 부숴버리고, 아테네 배 전부 다 침몰시켜버리고, 아테네 무기 다 뺏어버리고, 아테네 군대도 꼭 필요한 군대 빼고 전부 다 그냥 군대를 아예 해산시켜버렸어. 자, 이렇게 스파르타가 그리스 거의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는데, 스파르타는 그럼 그리스 통치를 잘했을까요? 자, 우리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했더니, 소수의 시민이 다수의 뭐를 지배해? 노예를 지배하는 나라야. 당연히 평소에 하던 짓이 노예 지배인데 다른 나라들도 노예처럼 대했나 봐. 자,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막 이렇게 반란이 발생하면서 스파르타는 여기저기 진압하다가 결국에는 KO 당해버렸어. 자, 이렇게 그리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분열기가 왔고, 이 분열기였던 틈에 북쪽에서 그리스인들이 야만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어떤 나라가 점점 성장을 했어요. 바로 이 나라가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였고요. 젊은 시절 그리스의 인질로 잡혀갔던 전적이 있는 필리포스라는 사람이 그리스의 전술을 배워와가지고 바로 그 그리스의 전술을 사용해서 마케도니아의 군대가 그리스를 쳐들어와. 그 결과 이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전체를 정복을 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이게 그리스가 정복. 자, 이렇게 그리스를 정복한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이 사람은 내가 그리스 전체를 정복했다, 거의 대부분을 정복했다 라고 하는 것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고요. 그 파티에서 암살을 당해요. 네. 그리고 이 암살당한 필리포스의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필리포스의 아들, 그 유명한 알렉산드로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다음 시간에 요 알렉산드로스에 대해서 배울 거고, 우린 다음 시간에는 요 그리스의 문화 부분을 봅시다. 영상 촬영은 여기